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확인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활동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 비사 사건이 있은 후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며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 이제 식민지가 된 거죠. 식민지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 우선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사람들의 삶을 알아야 되죠.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하는 배경. 총독부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토지조사 사업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업은 메이지 유신의 지주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요. 토지조사 사업이다 이러면 한국 역사책에서는 주로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수탈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토지조사 사업이란 거는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요. 수탈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총독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 메이지 유신할 때 토지조사 사업을 했죠. 일본에서. 대한제국도 이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하다가 중단을 하죠. 그러니까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수탈했다,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이 들어선 이후인 1898년부터 1904년까지 광무양전이라는 근대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토지조사 사업 원래 했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수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안문이라는 관청을 통해 지계라는 공적인 문서를 발행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을 한 이유는 일본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재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광무양전은 특정 지역 일부에서만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다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전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게 수탈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관리들이 토지를 빼앗는 일이 많았죠. 그 재산을 침해하죠. 소유권을 이제 확실하게 놓으면 재산 침해가 불가능해지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나요? 조선시대에는 이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라. 그럼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는 관리하고 양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향회라고 하죠. 향회에서 결정했죠. 그럼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려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니까. 그러면 신분이 낮은 농민들에게 대부분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밀란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는
토지의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역의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분제도에 바탕한 수탈이 사라지겠죠. 그것 때문에 토지조사를 하는 거예요. 토지조사는 일본에서도 했고 대한제국 때도 했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책에서 뭐라고 하나요?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는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대한제국 때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불명확했고 대부분의 농민, 즉 70에서 80%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었다.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죠. 자작농이나 지주에게 중요한 거죠. 토지조사 사업은 한 70에서 80%는 소작농이니까 땅이 없으니까 뭐 토지조사 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개인 소유의 토지와 공유지가 구별된다. 국유지죠. 국유지를 해도 되고, 공유지는 일본 정부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국토의 40% 정도가 정부 소유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죠. 개인 소유가 아닌 건 정부 소유가 되겠죠. 그래요.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면 정확하겠죠. 40%나 공유지가 됐으니까 수탈한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수치는 주로 반의를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과장된 것일 수도 있는데 40%라고 하더라도 큰 이상은 없다. 현시대 일본 국토의 31.5%는 일본 정부 소유이다. 메이지 유신 때는 31.5%보다 일본 정부 소유 토지가 더 많은 것으로 추리되니 메이지 유신 때와 비슷한 비중의 토지가 정부 소유의 토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유신 때도 40%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 40%라는 것도 추리를 해서 나온 수치죠. 그 반일을 주장한 역사학자들이 40% 정도가 공유지가 됐으니까 수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현시대 일본 국토 보면 31.5%가 정부 소유라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때도 한 40%는 됐을 것이다.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왕 뻥칠 거면. 메이지 유신 때도 왜 비슷하나요? 현시대 31.5%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산업화나 도시 건설을 위해 민간에게 판 토지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시대 한국 국토의 약 32%는 그래요. 한국 정부 소유이다. 그래요.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면 민간에 토지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정부 소유의 땅을 민간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이 팔잖아요. 정부 소유 땅을. 그러다 보면 정부 소유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 팔아먹은 게 있는데, 아니면 그렇잖아요. 메이지 유신은 100년 전에 했으니까 100년도 더 됐으니까 지금 31.5%면 메이지 유신 할 때도 한 40%는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추리한 사람이 잘 없으니까 40%라고 얘기했는데, 40%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수탈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뻥칠 거면 자료도 없으니까 한 50% 이상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잘못 계산한 거죠. 토지 수탈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양반 출신 지주 중에서 소유권이 명확한 토지를 빼앗겼다는 주장은
없다. 그 소유권이 명확하다. 빼앗겼다는 말이 있냐는 거예요. 하여간 60%가 인정이 됐잖아요. 메이주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20에서 30%에 달하는 자영농종에서 토지를 빼앗긴 이가 있으면 토지를 수탈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다 자기 토지라 하겠죠. 이 문제는 1945년 해방 이후 계속 문제가 되었다. 미군정과 1948년 이후 한국 정부는 토지를 빼앗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자꾸 토지 빼앗겼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미군정도 그렇고. 진짜 빼앗겼다. 그게 입증이 되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를 제시하겠죠. 내 토지다 이러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를 빼앗겼다고 소송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게 왜 네 땅이냐? 뭐 일본 정부 총독부나 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죠. 왜 인정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소송에서 이긴 이는 1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긴 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인사만 소송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수탈이 문제라기보다는 소유권 인정 방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좀 이긴 이들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완화하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인정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수탈 당했다 이러면서 인정되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 안 되는 거면 그때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땅이라 하지. 공짜로 땅이 생기는데 소유권이 그래요.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곳에서 소유권 인정 방식을 보다 관대하게 적용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 60%나 되는 국토가 사유지로 인정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붙어야 되죠? 어떻게 사유지로 인정되었을까? 명확하지가 않은데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아서 사적인 문서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적인 문서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봐라, 문서가 있다. 조작해가지고 그런다고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인정되면 사유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대한제국이 발행한 직위가 있을 경우, 대한제국도 토지조사 했다 했죠. 일본의 토지정책에 부합하면 사유지로 인정받는다. 일본의 정책과 대한제국이 인정하는 정책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본 정책에 부합하면 인정이 되겠죠. 두 번째, 소장료를 받는 지주가 있다. 사유지가 아니면 소장료를 받을 수 없지 않겠나. 이 경우 사유지를 인정할 수 있다. 소장료를 받고 있어요. 자기 땅이니까 소장료를 받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 아마 인정했을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 농사를 짓는 이가 소장료를 내지 않고 세금만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사유지로 인정될 수 있다. 소장료를 안 내고 세금만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리진 거죠. 그래요. 결론적으로 수탈은 없었다. 수탈이 있었으면 현 시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수탈이라고 말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수탈을 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해야 수탈이다. 당시 대부분의 농경지는 양반 출신인 지주들 소유였다. 지주의 토지를 몽땅 몰수한다. 실상 조선의 양반은 을미내전이나 정민내전을 일으킨 존재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대부분 이제 지주는 양반이었죠. 과거 출신을 보면 양반들이 뭘 일으키나요? 고종은 밀지를 갖고 내전을 일으키잖아요. 정민내전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유럽 사례를 보면 몰수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권력을 가지고 수탈한 땅이지 이러면서 몰수해요 원래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수한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무상이나 싸게 판매하여 나누어주고 나머지 토지는 일본 정부의 소유를 한다. 그럼 대부분의 토지를 상당한 토지를 정부 소유를 할 수 있겠죠. 또한 또 어떤가요? 대부분의 토지가 이제 지주들의 토지니까 그 소작농들에게 그 토지 계약을 해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소작농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를 쓰니 같았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토지 계약이 언제 있었나요? 그리고 미군정 때나 그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총독부는 더 하기 쉽잖아요. 조선의 양반들이 힘이 뭐가 있어요. 이거를 쓰니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나누어주고 남는 토지는 또 다 총독부 소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인들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죠. 소작농들의 지지를 받게 되잖아요. 큰 지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죠. 그러면 훨씬 많은 토지를 일본 정부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의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어 통치도 쉬워진다. 그렇잖아요. 지주도 사정 봐줄 이유도 없는 거고 총독부가. 실상 지주는 전체 조선인 인구의 5% 미만이었고 이들의 소유한 농경지는 전체 농경지의 50%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했죠. 이는 기존의 조선의 경제제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탈이라고 말할 만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유권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60%는 사유지로 인정이 된 거죠. 메이주 주시는 거 크게 다르지 않죠. 물론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도 있겠죠. 뭐 이 마을 소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토지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토지다. 뭐 그런 건 인정이 안 된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마을 소유는 공유지지 왜 그게 마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고 부담하는 세금을 관리와 양반이 결정했다. 세금제도를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보다 많은 세금이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부과되었다. 조선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죠. 동학랑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죠.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세금이 부과됐죠. 지역에 부과되면서.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개인 단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관리나 신분이 높은 이들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처럼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에서 양반과 관리가 세금을 결정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나쁘겠지만, 대한제국 때는 특정 지역에서만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어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된 곳에서만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세금을 부과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중단된 이유도 의심스럽고.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전국토의 토지조사 사업이 전국토의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어 전 국민에게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신분이 낮은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엄청 좋은 일이죠. 이제 뭐 양반이나 관리들이 신분이 낮았던 농민들에게 함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거죠. 물론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지주에게는 불리한 조치이다. 옛날에는 이제 양반이었죠. 신분이 낮은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이라 했죠. 소작농에게 좋아진 거죠. 그러면 조선 정부와 총독부 둘 중 누가 조선 농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선 정부와 총독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 광무양전 때 이제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죠. 근데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걷었는가, 누가 세금을 덜 내게 했는가. 근데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그건 똑같이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걸 쓰니까 해봤겠죠 한번. 광무양전 이후 조선 정부는 매년 수확량에 따라 거두는 세금 양이 달랐지만 일정 면적에서의 토지 수확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토지 면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수확량을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 수확량에 따라 결정되니까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했겠죠. 통상 1결당 2에서 3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근데 대충 보니까 2에서 3두 정도 세금을 부과했더라. 1두는 14.8kg죠. 30에서 뭐 45kg 정도를 부과했다. 그래요. 그런 거고. 그럼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했냐? 총독부는 1918년 지세령을 공포하여 지가의 1000분의 13을 지소로 부과했다. 즉 총독부는 토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1결당 얼마 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의 부담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식민지 시기 평균 지가를 알기만 하면 된다. 통상 1결은 150원 정도로 추정된다. AI에 물어봤겠죠. 그럼 이제 세율을 곱하면 되잖아요. 1.3. 따라서 세금은 1.95원이다. 그럼 1.95원은 1결당 1.95원이고 광무양전 때는 1결당 2에서 3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에서 3두가 얼마 하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식민지 시기 2에서 3두의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그렇죠. 1920년 이후 2에서 3두는 2.8원에서 4.2원 정도였다. 2.8원에서 4.2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말이죠. 근데 지가로 하니까 일본은 얼마인가요? 1.95원이죠. 어디가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나요? 이 숫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조선 정부가 더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는 거예요. 많이 부과할 때 4.2원이죠. 총독부는 1.95원 부과했죠.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조선시대 부과했던 세금보다 0.85에서 2.25원이 작다. 즉 식민지 시기 토지를 지닌 농민에게 부과된 세금은 경우에 따라 조선정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1.95 나오는 게 4.2원 해봐라. 숫자는 속일 수 없다.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잘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토지를 지닌 이들 중에 지주가 많겠죠. 그런데 토지 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누구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가요? 토지를 지닌 지주 하여튼 토지를 지닌 농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인들 대부분은 뭐라 했나요? 소작농이라고 했죠. 조선인들 대부분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소작농에게 부과된 세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어땠나요? 소작농들이 신분이 낮았죠. 각종 세금을 부과했죠. 오만 세금을 다 부과했죠. 돈 필요하면 경조사에 있으면 관리들이 불러다가 세금 안 내면 폐서 세금 걷고 이랬죠. 그래서 동학난이 일어났잖아요. 동학난에서 좀 그런 것 좀 없애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총독부는 소작농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 실상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겠대요. 조선인들이 키나 몸무게가 증가했다. 이거 소작농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요. 뒤에서 다른데 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소작농인 조선 농민들은 일본 식민지 시기 조선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다. 조선 정부는 각종 명목으로 소작농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한 이유로 조선에서는 동학난과 같은 밀란이 잦았는데 총독부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소작농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총독부는 소작농에게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 정부는 각종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많이 일어났죠. 즉 정부의 수탈이 소작농에게서 사라졌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뭔가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봐야 되겠죠. 소작농이 인구의 80%잖아요. 농민의 한 70-80%는 소작농이라는 거예요. 소작농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하는 게 역사인데 이런 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지주가 소작농에게 세금을 전가했기 때문에 소작농의 부담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 조선시대 소작농도 식민지 시기 때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관리들이 수탈은 사라졌고 조선시대 때 부과된 소작농도 비슷하고 그럼 살기 좋아진 거죠. 그것을 거짓이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식민지 시기 농민들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은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렇죠. 대규모 밀란이 일어난 적이 없죠. 동학난 같은 거. 조선시대처럼 수탈하는 관리가 없으니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밀란을 일으킬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아니 조선은 왕창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면제시켜줬는데 왜 밀란을 일으켜요? 기껏해야 이제 소작료 가지고 다투기를 하겠죠. 그래서 소작쟁이가 있는 거예요. 밀란은 사라지고. 정부를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살기 좋아졌는데 세금을 안 걷는데. 그런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한국 역사상 솔직히 얘기해서 없었지. 그래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 실상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 조선인들의 키나 몸무게가 증가했다. 세금을 면제했다 해서 가난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현 시대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선 시대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키와 몸무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조선 후기 보면 남성은 161kg, 1cm였는데 키가 일제강점기 한 35년 지나니까 키가 컸더라. 2cm 컸더라. 몸무게도 한 2kg 증가했더라.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 속일 수 없는 증거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더라. 여성도 한 2cm 크고 몸무게도 한 2kg 늘었더라. 살기 좋아지니까 인구도 늘어나잖아요. 1700만 원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한 30년 지나니까 한 2500만 원 되잖아요. 엄청나게 증가하죠. 40% 증가하죠. 50% 정도. 그래요. 이런 건 인구, 몸무게, 키 이런 건 속일 수 없잖아요. 평균 수명도 보면 알겠죠.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평균 수명이 안 나와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한 1900 조선시대와 1945년 또는 1950년 한국인 평균 수명은 그래요. 하여튼 왜 이런 잘 확인이 안 되니까 하여튼 몸무게와 키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평균 수명은 자료가 부족하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다른 경제 정책으로는 동양 착시 회사를 통한 투자가 있다. 한 가지만 더 보자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보자는 거예요. 1908년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 엔이 투자되었으며 20만 주가 발행되었다. 일본 정부가 50% 투자하고 대한제국도 현물로 투자했는데 투자금액은 전체 자본금의 30%에 해당된다. 50%는 일본 정부, 또 이제 30%는 조선 정부, 또 많은 이들이 투자했겠죠. 이후에 이 지분은 후에 조선 총독부에 승계되었다. 그렇죠. 일본 왕실도 투자하여 5,000주를 인수하였고 조선 왕국도 투자하여 1,700주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동양착시회사는 초기에는 농업에 주로 투자하다가 기업을 설립하거나 대출하는 데에도 투자한다. 1930년대 이후에는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광업 등 군수산업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여 전쟁 수행을 지원했다. 각종 산업에 동양착시회사가 중심이 돼서 투자를 하였다. 주요 산업, 민간인도 투자했겠지만 그래요. 민간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동양착시회사가 나서서 투자했다. 또 정책적인 일도 많이 했겠죠. 총독부는 토지조사를 통해 국유화된 농경지의 상당 부분을 동양착시회사에 팔았다. 동양착시회사는 농경지를 판매했는데 주로 일본인들이 농경지를 구매했고 소수의 조선인들 역시 농경지를 구매했다. 그래요.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에게 주로 판매한 것이지만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일본인들이 대상이 되는 건데 차별이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인도 사면 판매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 거지. 비싸게 제시하는 사람한테 팔겠죠. 많이 남겨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동양착시회사는 이익을 남기는 회사잖아요. 조선인들이 토지를 살 돈이 없어서 대부분의 토지가 일본인에게 판매된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으로 일본인에게 주로 판매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현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추리할 수만 있는 거죠. 실상 총독부 입장에서는 구매한 토지를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조선인이라고 하여 차별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비싸게 사겠다 하면 뭐 비싸게 파는 거죠. 회사니까. 그러면 차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남게 된다. 토지를 구매할 때 일본인에게는 대출을 통한 구매를 하고 조선인에게는 대출을 통한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라고 하여 대출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는데 조선인들 대부분은 가난하여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대출을 통한 토지 구매는 주로 일본인들 위주로 진행됐다. 일본인들이 보니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죠. 일본인에게는 저리로 대출하고 조선인에게는 고리로 대출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인이 신용이 높아서 저리로 대출받은 것인지 차별 정책으로 인해 저리로 대출받은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은행이 차별할 이유는 없잖아요.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하고 이익을 내는 건데 은행도 일본인이라고 해서 저리로 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 그만큼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식민지식이 객관적으로. 하여간 차별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차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요. 정책적으로 저리를 제공했으면 정부 차원에서 차별을 한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은행 대출을 했다. 그러면 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용이 일본인들이 소득이 높잖아요. 재산도 있고, 한국이 조선인보다 좋고. 당연히 신용이 높으니까 저리로 대출 되겠죠. 현 시대하고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현 시대 입각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장농은 살기 좋아졌다 얘기했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1914년 조선 총독부의 법인세령에 따르면 기업의 소득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사업하기 좋았냐 안 좋았냐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1에서 3%, 지금 보면 굉장히 낮죠. 이는 당시 일본의 법인 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본 기업이 조선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 상공업 육성을 장려했다는 거예요. 상공업 육성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투자하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자리 생기고. 한국인도 사업하기 좋겠죠. 1에서 3% 세율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1913년 일본 본토의 법인세는 3에서 5%였다. 일본보다 낮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 법인세율은 통상 20% 정도이다. 예를 들어 이익이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의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 시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본 식민지 시기가 투자하기 좋은가요? 현 시대가 투자하기 좋은가요? 일본 식민지 시기가 투자하기 좋았다는 거예요. 사업하기 좋지. 대부분이 소상공인인데 세금을 부과 안 했지. 살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을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왕하는 거 꼼꼼히 해야 되겠죠. 상공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부과된 세율은 소득에 따라 2에서 25%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주로 기업 소유주가 부담했다. 대부분의 조선인 근로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조선인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인구의 90%는 어떤가요?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조선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현 시대하고도 다르죠. 물론 전혀 세금을 안 낸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주세, 담배세, 인지세, 유흥음식세 등이 있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수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 시대도 주세, 담배세, 인지세 있잖아요. 음식세도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수탈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유흥적이지 않으면 낼 세금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조선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이런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조사도 잘 안 하겠죠. 조선인들 대부분은 소장농이나 근로자였다. 즉 조선인들 대부분 90% 이상은 그렇잖아요. 대부분 소장농 아니면 근로자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 역사상 이보다 더 살기 좋았던 시절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또한 사업하기에도 매우 좋았다. 법인세율이 현 시대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업하기 얼마나 좋아요.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1에서 3%밖에 부과 안 했는데 이게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보면
한국에서 비슷한 시기가 사실은 있어요. 한국이 번영하던 시기 군사정부 시대 때죠. 사업하기 좋게 만들고 이런 건데, 정치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누가 고통을 느낄까요? 권력에 도전합니다. 군사정부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럼 사업하기 좋잖아요. 법인 세우려고 세금 아예 부과하지 않고 조선인들에게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단 권력에 도전하면 가만두지 않았겠죠. 군사정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